이 모든 재산을 장민준에게 상속한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장 회장의 큰아들이 책상을 내리쳤고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민준이 누굽니까? 장민준이 대체 누구냐고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28세,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고아원 출신입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5조 원이 넘는 재산을 낯선 청년에게 남긴 걸까요? 그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23년 전에 어느 여름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평생 안고 살아온 후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의 12층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망그룹 회장 장인호, 향년 75세. 한국 경제를 이끈 거물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열린 유언장 공개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 주변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큰아들 장태준, 47세. 사망그룹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는 그는 검은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것으로 보아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옆에는 둘째 아들 장태수 44세. 사망건설 대표이사인 그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 장수진 40세는 명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계속 닦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사위들, 며느리들, 그리고 고모와 삼촌까지 총 15명의 친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슬픔보다는 긴장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집행 변호사인 김성훈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장 회장과 30년 넘게 일해온 측근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인된 봉투를 개봉하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목을 가다듬은 뒤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장인호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2023년 8월 15일 장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장태수는 팔짱을 더 꽉 쥐었습니다. 먼저 나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주기 바랍니다. 고인이 된 내 아내 곁에 나란히 묻어주십시오. 장례 비용은 회사법인 자금이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집행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제 재산 상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망그룹 지분 37%를 포함한 주식 자산, 부동산, 예금, 그리고 개인 소장 미술품 등 모든 재산을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장민준에게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장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민준? 장민준이 누굽니까?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장민준, 1995년 6월 3일생, 만 28세. 현재 서울 마포구 거주. 성원테크 재직 중.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민준이 우리 친척입니까? 사촌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장수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아버지 주변에 그런 이름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비서나 임원 중에?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민준 씨는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유언장을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장태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요? 그럼 아버지와 혈연관계도 없다는 말입니까? 네, 혈연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대체 왜? 장태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잔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평생 아버지 곁에서 회사를 키워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튀어나온지도 모르는 고아한테 5조 원이 넘는 재산을 다 준다고요? 유언 집행자로서 말씀드리지만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장 회장님은 3명의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하셨고 정신 감정도 받으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공증도 완료되었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다투겠습니다. 장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스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러셨을 리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버릴 리가 없어요. 김 변호사는 조용히 다음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족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는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장 회장의 친필이었습니다. 태준아, 태수야, 수진아.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너희는 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주었다. 최고의 교육, 안정적인 직위, 그리고 사회적 지위. 너희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 빚이라니요? 무슨 빚입니까? 장태수가 물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언젠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해해주기 바란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에 대한 문제다. 미안하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장태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장태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수진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 장민준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장태준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유언 집행 절차에 따라 가족들께 먼저 통보드린 것입니다. 내일 본인에게 연락할 예정입니다. 주소를 알려주시죠.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주십시오. 장태준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거주 중이십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장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갈 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혼자 남아 유언장을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많이 놀라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마라.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일 뿐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남긴 물건들 속에 있다. 천천히 찾아보거라. 마이너스 장인호. 김 변호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장민준이라는 청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때는 1998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햇살고아원.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대문, 작은 마당에는 오래된 그네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3살이었던 장민준은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준이라는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쯤 됐을 때 고아원 앞 계단에 담요에 쌓여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런 메모도 단서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얀 담요 한쪽 구석에 민준이라고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살 된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주로 마당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아서 개미가 기어가는 것을 지켜보거나 떨어진 나뭇잎을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야지. 보육 선생님인 김경희 선생님이 다가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햇살고아원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큰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웃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거의 웃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응. 짧게 대답하고는 선생님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햇살고아원에는 총 28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살부터 17살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 버려지거나 부모가 사망했거나 양육을 포기당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식당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웃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항상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아, 여기 앉아. 같은 나이의 여자아이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웃었습니다.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줬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너도 그림 그려볼래? 같이 그리자. 응. 민준이의 대답은 항상 짧았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았고 어떤 아이들은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민준이는 2층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 가끔 지나가는 차량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 다른 아이들은 가끔 부모님이 면회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어도 얼굴을 보러 오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김경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또 여기 있니? 친구들이랑 놀지 그래?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선생님은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엄마 보고 싶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다고 해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엄마야. 민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김경희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엄마지. 우리 민준이 엄마.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놀고 또 밥 먹고 자는 것.
민준이의 세상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98년 8월 초,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고아원 정문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현관에 있던 박 원장님이 급히 나갔습니다. 50대 후반의 박 원장은 햇살 고아원을 20년 넘게 운영해온 분이었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후원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남자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박 원장은 남자를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2층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실에 앉은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받아주십시오. 박 원장이 수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5천만 원입니다. 네. 시설 개선에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가끔 이곳에 들러도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박 원장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남자는 일어서서 다시 한번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계단 옆 창가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뛰어놀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아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민준이요. 3살입니다. 작년에 왔어요. 뒤따라온 박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요? 버려진 아이입니다. 생후 6개월 때 계단에서 발견됐어요.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계속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도 고개를 돌려 남자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용한 아이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워낙 말이 없어요. 친구들하고도 잘 안 어울리고요. 하지만 착한 아이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안녕.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 눈으로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구나. 나는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렴. 남자는 호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좋아하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민준이 손에 사탕을 쥐어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원장과 인사를 나눈 뒤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민준이는 창가에 앉아 남자가 타고 간 차를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손 안에 있는 사탕을 봤습니다. 그게 민준이와 장인호 회장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는 정말 다시 왔습니다. 한 달 뒤 9월 초였습니다. 같은 검은색 차가 고아원 앞에 섰고 같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원장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난번 5천만 원 후원금으로 고아원은 난방시설을 수리하고 새 침대도 몇 개 드렸습니다.
아이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이번에도 수표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이렇게 후원하겠습니다. 매달이라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라도 알려주셔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박 원장은 당연히 허락했습니다. 남자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민준이는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민준아.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를 보자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저씨, 기억하는구나. 잘 지냈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뭐 좋아하니?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 어때? 남자는 가방에서 작은 공룡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초록색 티라노사우루스였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공룡 좋아해? 네. 민준이가 처음으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거 넣어줄게. 남자는 공룡 장난감을 민준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민준이는 공룡을 소중하게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 다음에 또 올게. 남자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정말 매달 왔습니다. 어떤 달은 한 번, 어떤 달은 두 번. 항상 평일 오후에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민준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15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30분, 1시간, 때로는 2시간까지. 민준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남자가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차가 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차가 보이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999년 민준이가 4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이거 가져왔어. 남자는 그림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였습니다. 읽어줄까? 민준이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민준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책을 읽어줬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민준이는 책 속 그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 남자가 물었습니다. 재미있었니? 네.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른 책도 가져올게. 이날 이후로 남자는 매번 새로운 책을 가져왔습니다. 동화책, 그림책, 위인전. 민준이는 그 모든 책을 남자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김경애 선생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분 참 좋은 분이네요. 박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매달 후원금도 빠짐없이 주시고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십니다. 민준이도 많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거의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더니 요즘은 친구들이랑도 놀고 그래요. 저분 덕분이죠. 민준이한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생긴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왜 민준이에게만 특별히 관심을 갖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0년 민준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남자를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거야. 남자는 큰 상자를 꺼냈습니다.
레고 블록이었습니다. 와, 민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같이 만들어 볼까?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서 레고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는 빨간 지붕의 집. 할아버지,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남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언젠가 넌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남자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도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시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고아원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자, 아니 장인호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가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왜 민준이에게만 그토록 애정을 쏟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민준이는 6살, 7살, 8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은 한 번도 빠짐없이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달 시간을 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매달 특정 날짜에 오후 일정이 항상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그날은 무슨 일정이 있으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개인 일정입니다. 건드리지 마시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장 회장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 모든 걸 장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 할아버지, 나중에 뭐가 되면 좋을까요? 장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장 회장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착한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2005년 민준이가 1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날 장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고아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박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민준이 교육에 대해서입니다. 장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까지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박 원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3억 원입니다. 민준이 교육비로 쓰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필요합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특별한 아이입니다. 혹시 회장님과 민준이가 무슨 관계라도 아닙니다. 장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자주 놀러와서 좋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했습니다. 2008년 민준이가 1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된 민준이는 키도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장 회장의 가슴팍까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반장 됐어요. 오, 그래. 우리 민준이가 반장이라니. 친구들이 투표해줬어요. 그런데요.
민준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장 회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친구들이 물어봐서요. 할아버지는 누구냐고. 근데 저도 잘 몰라서. 장 회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단다. 어떤 회사요? 큰 회사야.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지. 그럼 돈 많이 버세요? 그건 왜? 아니, 그냥요. 할아버지가 매번 저한테 선물도 많이 사주시고 고아원에도 돈 많이 내신다고 원장님이 그러셔서. 장 회장은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야.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좋은 일에 써야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는 사람. 장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넌 이미 좋은 사람이야.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란다. 민준이는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품이 따뜻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 회장은 집에 돌아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1975년 여름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는 사진 속 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10년 민준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장 회장의 방문은 계속되었지만 예전만큼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민준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는 것을. 병원 가보세요. 응, 다녀올게. 장 회장은 실제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간암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완치는 어렵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한부였습니다. 의사는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회사 사람들에게도 오직 민준이와의 시간만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2013년 민준이가 18살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느 대학 가면 좋을까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지. 저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경영학? 네. 할아버지처럼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좋은 일도 하고 싶어요. 장 회장은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내가 믿어. 그해 겨울 민준이는 서울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장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자신이 민준이의 대학 졸업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 민준이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장 회장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고아원이 아니라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학기 학점 잘 나왔어요. 그래, 다행이다. 장 회장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응.
치료받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준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뭔가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할아버지한테는 제일 큰 도움이야. 장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네, 할아버지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말이야. 장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한테서 누군가를 봤어. 아주 소중한 사람을. 누구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장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장 회장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취업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장 회장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민준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넌 스스로 여기까지 온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것들, 저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데? 제 장학금 할아버지가 내주신 거 알아요.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장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성인이 됐으니까 알 권리가 있다고.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장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한테도 아들이 있었어. 네, 아주 오래전 일이야. 1975년이었지. 장 회장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해 여름 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 생후 6개월 된 아기였지. 민준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책임감이 있었더라면, 내 아들을 잃지 않았을 텐데.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1998년 내가 고아원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너한테서 내 아들을 봤어. 내 나이가, 내 모습이 모든 게 내 아들을 떠올리게 했어. 그래서 너를 돌봐주고 싶었어. 내가 내 아들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너한테 해주고 싶었어. 이기적인 생각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장 회장은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 한 아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할아버지가 고맙다.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넌 어차피 잘 자랐을 거야. 넌 원래 좋은 아이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0년 장 회장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민준이는 자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병실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민준이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장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지만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할아버지, 꼭 나으세요. 나으셔서 제 결혼식도 봐주셔야 돼요. 결혼? 여자친구 생겼니? 아니요. 아직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 거잖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꼭 보고 싶구나. 하지만 장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2023년 8월 장 회장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김성훈 변호사가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장민준에게 상속합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가족들이 상관없습니다. 이게 내 결정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줬습니다. 회사 지분도, 교육도, 사회적 지위도. 이제 내가 진짜 갚아야 할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장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난 후 장 회장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야. 네,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응.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뭔데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내가 있어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민준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일 봐도 되겠니? 네.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응. 기다릴게.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2023년 11월 10일 장인호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5세였습니다. 장 회장의 부고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 경제계의 거물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사망그룹 장인호 회장 별세, 향년 75세, 한국 경제 이끈 거목, 영면, 5조 원 재산 상속 주모. 민준이는 회사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장인호 회장 별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준이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서 다가왔지만 민준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어제 전화하셨는데, 그제야 어제 통화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인사였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영안실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족만 출입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인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유족분들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민준이는 영안실 밖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도 조문을 갔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양복을 입고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끝에 빈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장 회장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상주석에는 장태준, 장태수, 장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절을 올릴 때 장태준이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누구인지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조문객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절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유언장 공개의 날이 왔습니다. 민준이는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식당에 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장민준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태평양 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신지 장인호 회장님의 유언 집행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준이는 의아했습니다. 제가요? 왜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민준이는 오후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12층 세련된 사무실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김성훈 변호사가 민준이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민준이는 긴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김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인호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네, 그건 뉴스로 봤습니다. 그 유언장에 장민준 씨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무슨 내용인데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호 회장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장민준 씨에게 상속한다고 유언하셨습니다. 네. 민준이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인호 회장님의 전 재산 약 5조 2천억 원이 장민준 씨에게 상속됩니다. 방안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민준이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망그룹 지분 37%, 부동산, 예금, 미술품 등 모든 재산이 장민준 씨 명의로 이전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할아버지한테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보여줬습니다. 장 회장의 친필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좋아서 만났던 건데 이런 걸 바란 적이 없어요. 민준이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놀랐니? 당황스럽지? 하지만 이것은 할아버지의 진심이야.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지난 25년간 넌 할아버지에게 살아갈 이유를 줬어. 너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었어. 이 재산을 부담스러워하지 마.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일 뿐이야. 자세한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남긴 물건들 속에 있어. 우리 집 서재에 가면 빨간 상자가 있을 거야. 그 안을 보렴. 거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단다. 사랑한다. 우리 민준아. 할아버지가. 민준이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김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유족분들이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식들 놔두고 남한테 재산을 준다는 게. 장민준 씨, 이 상속을 받으시겠습니까? 포기하셔도 됩니다. 민준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이라면 일단 받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의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섰습니다. 차에서 장태준이 내렸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그는 민준이의 낡은 원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맞나? 비서가 확인했습니다.
네, 부회장님. 301호입니다. 장태준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01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28살 청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장민준 씨? 네, 맞는데요. 나는 장태준입니다. 장인호의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장태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까? 네. 혼자? 네. 장태준은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입니까? 할아버지는 저를 고아원에서부터 돌봐주셨습니다. 왜?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들 생각이 나셨다고. 돌아가신 아들? 장태준이 눈살을 찔렀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돌아가신 아들 같은 거 없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1975년에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1975년? 장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때 겨우 3살이었으니까요. 어쨌든 당신이 유산을 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준이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럼 상속을 포기하십시오. 장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됩니다. 포기각서입니다. 민준이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할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에요. 제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장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5조 원이 넘는 돈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믿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노망이 든 거죠. 할아버지는 정신이 멀쩡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저랑 통화하셨어요. 장태준은 이를 갈았습니다. 좋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우리는 이 유언이 무효라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그러세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장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준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날 밤 민준이는 김성훈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할아버지 집 서재에 가볼 수 있을까요? 회장님 저택 말씀이십니까? 네. 할아버지가 편지에 빨간 상자를 보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함께 가시죠. 다음 날 민준이는 김 변호사와 함께 장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장민준 씨입니다. 회장님께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값비싼 가구들. 민준이는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재는 2층입니다. 서재는 넓었습니다. 벽면 가득 책장이 있었고 큰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상자라고 하셨죠? 김 변호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준이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을 열자
빨간색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이거다. 민준이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 낡은 사진들, 그리고 USB 하나. 민준이는 먼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1975년 여름, 젊은 장인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생후 6개월, 1975년 8월. 준호. 민준이는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장인호.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여자. 아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8월 15일. 마지막 날. 민준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장인호의 친필이었습니다. 하지만 25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1998년 8월 20일. 오늘 나는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만났다. 3살 된 남자아이. 이름은 민준. 그 아이를 봤을 때 나는 준호를 봤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23년 전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도 아들도.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아내는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 나는 바빴다. 회사 일에 정신이 없었다. 그날도 나는 회사에 있었다. 아내가 전화를 했다.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나는 나중에라고 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라고. 그리고 몇 시간 후 아내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준호가 없어요. 준호가 어디 갔어요? 나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아내는 패닉 상태였다. 집안을 뒤졌지만 준호는 없었다. 경찰을 불렀다. 수색을 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아내는 그날 밤 수면제를 먹었다. 과다 복용이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하루 만에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었다. 그 후 나는 미친 듯이 준호를 찾았다. 전국의 고아원을 다녔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준호는 사라졌다. 그리고 23년이 흘렀다. 오늘 나는 민준이를 만났다. 준호와 같은 나이였을 때의 모습. 나는 알고 있다. 민준이는 준호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민준이를 돌보고 싶다. 내가 준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민준이에게 해주고 싶다. 이것은 속죄다. 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한 방법이다. 민준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김 변호사도 옆에서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민준이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책상 위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MP4. 민준이는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장인호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병실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민준아. 장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한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왜 너에게 재산을 남겼는지 궁금하지? 그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민준아, 사실은. 장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준호가 아니야.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나 다름없어. 25년간 너를 지켜보면서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너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살아갈 수 있었어.
이 재산은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야. 부담 갖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써.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착하게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 그것만이 할아버지의 바람이야. 사랑한다, 민준아. 영상이 끝났습니다. 민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 변호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셨네요. 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장태준, 장태수, 장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서재에서 장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라고 하신 거? 당신이 우리 아버지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건 절도입니다. 부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회장님께서 유언장에 명시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장수진이 빨간 상자를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녀는 상자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저한테 남기신 겁니다. 당신한테? 우리 아버지 유품인데 왜 당신이? 여러분, 민준이는 일어섰습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화나고 억울하신지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알면 그 상속 포기하십시오. 장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상자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1975년에 있었던 일,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비밀. 민준이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장태준, 장태수, 장수진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1975년. 그들이 태어나기 전이거나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197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장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상자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께 아들이 있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의 아기였어요. 준호? 장태준이 눈살을 찔렀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이라면 우리 둘뿐입니다. 준호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게 민준이는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젊은 장인호와 아기. 장태준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동생과 여동생도 함께 봤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사진 속 장인호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을 보세요. 준호 생후 6개월. 1975년 8월. 1975년. 그때 우리 아버지는 30살이었을 텐데. 장태수가 계산했습니다. 저는 1977년생이니까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저는 그 해에 태어났어요. 장태준이 말했습니다. 1975년 봄에. 그런데 8월에 다른 아이가 있었다고? 민준이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세 남매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산후 우울증. 장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산후 우울증이 있었다고? 수면제 과다 복용. 장태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까? 그들은 어머니가 병으로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태준은 편지를 다 읽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형이 있었다는 겁니까? 준호라는 이름에. 그런데 실종되었고. 장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 아이를 민준이와 김 변호사는 이순자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할머니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민준이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준호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할머니, 그날 일을 기억하십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지. 그날, 1975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회상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빨래를 널고 있었어. 그때 옆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지. 준호 울음소리였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점심때쯤 됐을 거야. 11시 반쯤 옆집 영애 씨가 나왔어. 아기를 안고 있었어. 민준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영애 씨는 표정이 이상했어. 멍한 얼굴이었지.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갔어. 어디로 갔습니까? 골목 끝으로.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영애 씨가 산후 우울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었어.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뒤따라갔어. 멀리서 지켜봤지. 그 다음은요? 영애 씨는 버스를 탔어. 나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어. 그냥 집으로 돌아왔지. 버스 번호 기억하십니까? 그건 기억 안 나. 하지만 남양주 방향이었던 것 같아. 그쪽으로 가는 버스였어. 민준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양주, 햇살고아원이 있는 곳. 그리고 오후 3시쯤 영희 씨가 혼자 돌아왔어. 아기 없이요? 응, 혼자였어. 멍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도 없고 그 후에는요? 1시간쯤 지나서 장인호 씨가 급하게 집에 왔어. 그리고 난리가 났지. 경찰이 오고 사람들이 모이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경찰한테 말했어야 했어. 영애 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갔다고. 하지만 못했어. 왜 못하셨습니까? 영애 씨가 불쌍했거든. 다음 날 수면제를 먹고 세상을 떠났잖아. 내가 말했으면 영희 씨가 범인 취급받을까봐 무서웠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45년간 가족을 모르고 살았잖아. 저는 행복했어요. 고아원에서도 아버지랑 만나서도. 민준이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호 씨가 널 그렇게 찾아다녔어. 동네방네 다니면서 혹시 아기 본 사람 없냐고. 하지만 나는 차마 말하지 못했어.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와 김 변호사는 할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산후 우울증으로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으신 거네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 기억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너무 죄책감에. 그래서 수면제를. 민준이는 슬펐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였지만 그녀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고아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햇살고아원으로 갔습니다. 박 원장은 오래된 기록부를 꺼냈습니다. 1975년 8월 15일. 여기 있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975년 8월 15일 오후 2시경. 남자 아기 발견 위치 고아원 현관 계단 추정 나이 6개월 특이사항 하얀 담요에 쌓여 있었음.
담요에 준호라고 연필로 쓰여 있었음. 발견자 김경희 선생. 아기는 건강 상태 양호. 울지 않고 조용했음. 오후 5시 경찰 신고. 유기 아동으로 처리. 8월 20일 이름 변경. 준호에서 민준으로. 이후 입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 이름 부여. 민준이는 기록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고아원 계단에 두고 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수면제를 먹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경희 선생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78세가 된 그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아니 준호야. 내가 진짜 준호였구나. 선생님이 그때 너를 발견했어. 계단에 누워 있었지. 울지도 않고 조용히. 마치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제 친엄마가 저를 두고 간 거였네요. 그랬던 거구나. 선생님은 몰랐어. 그저 버려진 아기인 줄만 알았지. 김 선생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비록 늦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를 이미 찾으셨어요. 25년 전에. 그래. 회장님은 너를 알아봤어. 혈연은 몰라도 마음으로는 알아본 거지. 민준이는 아버지가 남긴 모든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25년간의 일기, 사진, 선물, 그리고 사랑. 아버지는 자신이 준호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를 사랑했습니다. 친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아버지, 민준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알아요. 왜 제게 모든 걸 주신 건지, 왜 그렇게 저를 아끼신 건지. 저 위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원고 측은 계속해서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했고 피고 측은 회장의 자유이사를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다시 회장의 저택 서재를 찾았습니다. 혹시 더 중요한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서재 책장을 뒤지던 중 두꺼운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준호 수색 기록이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1975년부터 2020년까지 45년간의 수색 기록이었습니다. 경찰 신고 기록, 사립탐정, 고용 내역, 전국 고아원 방문 기록, DNA 샘플 수집 내역. 장 회장은 정말 평생을 아들을 찾는 데 바쳤던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998년 이후의 기록이었습니다. 1998년 8월 남양주 햇살고아원 방문 3세남아 7명 확인 그중 장민준 주목 1998년 9월 장민준 DNA 샘플 채취 시도 실패 윤리적 문제로 보류 1999년 1월 장민준과 준호의 나이 차이 재확인 20년 차이 동일인 가능성 없음 하지만 계속 관찰하기로 결정 2000년 3월 장민준을 준호의 대리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 이것이 나의 속죄 방법 민준이는 기록을 읽으며 할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준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준이를 통해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파일 맨 뒤에는 2015년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마지막 수색 준호 생존 가능성 거의 없음 40세가 되었을 나이 만약 살아있다면 어디선가 살고 있을 것 더 이상 찾지 않기로 결정
민준이에게 집중하기로. 그리고 그 아래 손으로 쓴 메모.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어디 있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민준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빠는 살 수 있었다. 민준이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파일 뒤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민준이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8월 15일. 그날의 기록.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경찰 조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서. 일시 1975년 8월 15일 오후 4시 신고인 장인호 당시 27세 실종자 장준호 생후 6개월 실종 장소 서울시 강남구 자택. 신고 내용 오늘 오후 1시경 신고인의 아내 김영희 당시 26세가 신고인에게 전화하여 아기가 없어졌다고 보고함. 신고인이 오후 2시경 귀가했을 때 아내는 패닉 상태였으며 아기는 발견되지 않음. 아내 진술에 의하면 오전 11시경까지 아기와 함께 있었으나 잠시 졸았다가 깼을 때 아기가 없어졌다고 함. 집안 수색 결과 아기 발견 안 됨. 주변 이웃 탐문 결과 수상한 인물 목격 없음. 특이사항 현관문은 잠겨 있었음. 창문은 열려 있었으나 2층이라 외부 침입 가능성 낮음. 민준이는 계속 읽었습니다. 추가 조사 기록. 8월 16일 주변 CCTV 확인. 당시 CCTV 설치 가구 적어 단서 없음. 8월 17일 아내 김영희 씨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 이송. 8월 18일 김영희 씨 사망. 유서 없음. 8월 20일 장준호 수색 계속. 전국병원 고아원 통보. 9월 15일 한 달간 수색 결과 없음. 수사 지속. 10월 15일 2달간 수색 결과 없음. 12월 31일 미제 사건으로 분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담당 형사 소견. 아기 실종 원인 불명. 납치, 사고, 유기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했으나 단서 없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1. 모친이 산후 우울증으로 아기를 어디론가 데려갔으나 기억하지 못함. 2. 아기를 고아원이나 어딘가에 유기했을 가능성. 3. 하지만 모친이 사망하여 확인 불가능. 결론 미제. 민준이는 조서를 덮었습니다.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순간 민준이는 뭔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함께 있던 물건들. 하얀 담요. 그리고 민준이라고 쓰여진 글씨. 혹시? 민준이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박 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원장님, 저 민준이에요. 아, 민준아. 뉴스 봤어. 많이 힘들지? 원장님,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함께 있던 물건들 아직 있나요? 물건들? 아, 그 하얀 담요 말이니? 네. 그거 아직 있어요? 있지. 원장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어. 언젠가 내가 찾을까봐. 지금 당장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민준이는 곧바로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찾은 고아원. 건물은 많이 낡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박 원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원장님, 담요 좀 보여주세요. 박 원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하얀 담요가 접혀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나 색이 누렇게 변했지만 여전히 한쪽 구석에 연필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준. 아니, 잠깐. 민준이는 담요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글씨 위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희미해서 잘 안 보였지만 민준이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비췄습니다.
그러자 보였습니다.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준과 호 사이에 민이 더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준호였는데 누군가 민을 추가해서 민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민준이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게 박 원장도 놀란 표정으로 담요를 받습니다. 정말 그러네. 원래 준호였던 거니? 민준이는 급히 김성훈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제 담요에 원래 준호라고 쓰여 있었어요. 누군가 민준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혹시, 네, 제가 준호일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DNA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회장님의 DNA 샘플이 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보관해 두신 것이 있어요. 다음 날 민준이는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장민준 씨, 네,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99.99% 확률로 장인호 회장님의 친아들이십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준호였던 거예요? 네, 당신이 바로 장준호입니다. 민준이, 아니 준호는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 유산 상속자 알고 보니 친아들. 45년 만에 밝혀진 진실. 실종아 장준호 생존. 장인호 회장 친아들 찾았지만 알아보지 못해.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민준이, 아니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8년간 민준이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준호라니. 김성훈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준호 씨,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회장님의 친아들입니다. 유산 상속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1975년 8월 15일,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목격자도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45년이 지났지만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1975년 당시 장인호 회장 집 근처에 살던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2주 후 탐정이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순자 74세. 당시 장인호 회장 집 옆집에 살던 가정주부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되자 유산 소송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태준, 장태수, 장수진은 법원에 모였습니다. 판사 앞에서 김성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장민준 씨, 본명 장준호는 장인호 회장의 친생자임이 DNA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산 상속은 정당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는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 자체는 유효합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유언장이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장민준, 본명 장준호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고인의 뜻이며 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장태준이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장민준 씨, 아니, 준호 씨, 네,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알아요. 당신은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이제 믿어요. 장태주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비록 이런 식으로 알게 됐지만 민준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장태수와 장수진도 다가왔습니다. 오빠, 아니, 큰오빠. 장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환영해요. 우리 가족으로. 민준이는 울컥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꿈꿔왔던 고아가 이제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형님들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들은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형제로서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 장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친아들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가 친아들인지 모르셨어요. DNA 검사도 안 하셨거든요. 왜 안 하셨을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제가 준호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게. 민준이는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저를 민준이로 사랑하기로 하신 거예요. 준호든 아니든 상관없이. 장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군요. 네.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수진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는? 회사요? 네. 사망그룹 지분 37%. 최대 주주예요. 경영권을 행사하실 건가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평생 회사와 함께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제 지분을 신탁에 맡기겠습니다.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게요. 대신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배당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요? 고아원 지원, 장학사업, 아동복지.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장태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요. 정말요? 네. 장인호 재단.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민준이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마워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진심을 보여줘서. 그날 이후 민준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름도 장준호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민준이라고 불렀습니다. 준호도 좋지만 나한테는 민준이가 익숙해.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민준이가 좋아. 28년간 써온 이름인데.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냥 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재단 일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장인호 재단 설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 지원, 저소득층 아동 장학금, 아동 복지 시설 개선. 민준이는 직접 고아원들을 방문했습니다. 햇살 고아원도 다시 찾았습니다. 민준아.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살던 시절의 아이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안녕. 민준이는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공룡 장난감도 사왔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줬던 것처럼. 이거 너희 줄게. 와, 고마워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민준이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6개월 후 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장태준, 장태수, 장수진도 함께했습니다. 민준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인호 재단 이사장 장준호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고아가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를 평생 찾아 헤매던 아버지가. 민준이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찾으셨지만 제가 친아들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간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재단은 전국의 고아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모든 아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아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민준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눈물이 흘렀지만 민준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준이는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준호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지. 아버지, 저는 행복했어요. 비록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아이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민준이는 가방에서 낡은 공룡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처음 만났을 때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평생 간직했어요. 민준이는 공룡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도 웃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끝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